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혼자 나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의지할 친정이 없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갈이만 하다가 너무 갑갑해서 여길 다 찾아왔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건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친한 지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결혼식이라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 말로는 거기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참고로 남편은 신랑 쪽 하객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인 부부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이것도 원래는 갑자기 자기네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도 나오라고 해대서 나가게 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소개팅을 해주겠다 하면 제 성격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의 태도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저도 그런 남편에게 조금은 끌려다녔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외모나 성품이야 워낙에 주관적인 것들이니 따질게 못 되지만 학벌이라던가 가정 형편이라던가 그런 건 제가 남편한테 비교할 수준이 못 되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두 분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기에 이후로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2가 되던 해 친정어머니가 좋은 분이 생겼다며 알려오셨고 그때 저는 친정어머니를 축하드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재혼하기로 하셨다는 분이 대학 등록금도 내주겠다 하셨지만 왠지 제가 그 돈을 받아 대학을 가면 제가 친정어머니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독립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독립하는 데 보태라고 친정어머니한테 1,000만 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정어머니가 원망스럽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저희 모녀에게 보낸 적이 없어서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늦게나마 찾으신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나와 그때부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오로지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또래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건물 청소까지 해가며 정말이지 하루에 아르바이트 3, 4개는 기본이었어요. 빚도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5년쯤 사니까 그래도 돈이 제법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왜 아파트를 샀냐고 하면 친정어머니랑 살 때는 빚이 들어오긴 했지만 늘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해가 왕창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 그 꿈을 이룬 거고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은 아니어도 당당히 정규직 달고 회사 다니는 남편이 제 눈엔 저보단 훨씬 잘난 사람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선뜻 좋다고 말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때도 남편이 처음 저에게 다가올 때처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서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말씀하시길 남편이 장남이라 금이아오기야 키워놨더니 어디서 수준에도 안 맞는 여자를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까지 올리고 나니까 두 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로더는 적어도 제 면전에다 대고 모욕을 주시진 않대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이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지경이었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님께서 지인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1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2천을, 2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5천을 준다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아버님께서 철석같이 믿으시곤 어머님과 사시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무려 4억을 갖다 바치셨던 거죠. 그리고 저나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 건 두 분 사시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면서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계셨기에 그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결국
정말 두 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두 분이 오갈 데가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당시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전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고 난처했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지금처럼 남편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들어서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그러자 할 수밖에 없었네요. 지독하게 외롭게 악바리처럼 살았던 20대의 생활을 죽어도 반복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대궐 같은 집에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분도 아파트가 제 아파트라는 건 잘 알고 계셨던 만큼 저에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네, 고맙다 다니덕이다 그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준에도 안 맞는 며느리, 내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혼수해도 괜찮다 하는 거지. 이런 반응 말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정말이지 딱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돈은 1원 한 푼 안 들어간 정말 제 피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는데 그걸 시부모님께선 아들 잘 둔 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컷조건 합가는 시작되었고 이후로 저는 제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사정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업 계획을 세웠고 약 1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타이밍이 참으로 기가 막혔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사업을 시작했었더라면 솔직히 제가 그나마 사업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전부 아버님 어머님 대출 갚아드리는데 뺏겼을지도 모르겠다 싶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집에 착실히 붙어있지 못하고 밖으로만 돈다며 영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당시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계셨으니 남편이 자기 외벌이로는 내 식구 먹고 살기 빠듯해서 안 된다. 그나마 이 사람이 벌어오니까 지금 이 생활이 가능한 거다 하고 제 편을 들어주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하자면 집에 가봤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과 시부모님의 잔소리 폭탄이 전부였으니 제 집이 제 집같이 편하질 않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 지 1년 좀 지났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2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착실하고 진득하니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달리 소위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맨날 한다는 말이 사람이 몸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찍접대기 바빴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적다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도 늘 소위 대박을 쫓으며 인생 역전을 꿈꾸셨다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넉 달 만에 식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원래 한 집에서 1년에 자식 둘을 결혼시키는 일은 흔치 않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경우 저희가 식을 올린 직후였을 거예요.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제 동서죠. 동서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네 집안에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거 아니냐?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줘야 할 거 아니냐며 나왔고 그런데 나중에 듣기론 시동생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식을 올렸어요. 제가 앞에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 5천만 원만 가지고 저랑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해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드리려니 속상해서 못 해주겠다 뭐 그게 이유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막말로 배불러 오는 여자가 급하지. 우리 쪽이 급할 게 뭐가 있냐. 여자가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갔냐며. 아니 애는 동서 혼자 만들었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시동생의 결혼에 있어서 당신이 철저히 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또 당신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며 그쪽에도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저희더러한 1,000만 원만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이 1,000만 원은 무리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며 500 해주대요. 이때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별말 안 했어요. 제가 언니 오빠 동생이 없다 보니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떻게든 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댁으로부터 뭐 하나 받은 거 없었지만 시동생 장가 간다고 돈 줘. 어머님 아버님 집 경매 넘어갔다고 모시고 살아. 그 모시고 사는 집도 내가 마련한 아파트지. 저보다 잘난 며느리들도 많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지금으로부터 3달 전인가 시동생이 또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며 동선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쪽 처가에서 돈까지 갖다 썼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말아먹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그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한테 자기들도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처가에서 눈치 보여 못 살겠다며 저희 남편더러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했다나요? 34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3개니 이론상으론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 네 부부 살면 살지 못 살 건 없었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정말 언짢게 한 건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걔네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하시는데 집주인은 저인데 왜 저한테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나서 싫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도 솔직히 편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시동생네까지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내가 너 집안일을 시키냐? 네가 그렇다고 집에 붙어있기를 하냐? 어차피 낮에는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냐? 들어오게 할 거다. 하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집에 오래 안 있는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몇 시간 집에 붙어있지도 못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제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헤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단 이유로 대출도 오롯이 혼자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신 이후로 집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번 마음껏 만끽해보지 못했는데 이젠 시동생까지 같이 살라니 어림도 없었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시동생네는 애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당신이 시조카라도 봐줘야 걔들도 일을 할 거 아니냐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조건 들어오게 할 거라고. 나중엔 못 참겠으면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긴 절이 아니고 아파트고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 아파트가 싫으시면 얹혀 사는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네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를 쫓아낸다며 그걸로 남편에게 울고불고 노여워하셨고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저더러 원래 이렇지 않았지 않냐며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자기한텐 하나뿐인 동생인데 제가 한 번만 품어주면 안 되겠냐대요. 게다가 동서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시댁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아니 제가 시동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동서하고 같은 처지였잖아요. 정말 온 가족이 저 하나 나쁜 X로 몰아가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란 것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어요. 막말로 집을 팔아버리면 저도 그렇지만 다들 나가야지 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그날 시부모님께 집 내놨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은 김칫국부터 드셨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며 그래. 이참에 집도 좀 넓혀가자 시동생네는 애가 있어서 나도 좀 걱정이었다. 정말 끝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싶대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같이 한 시간이 있어서인지 뭔가 꺼림직했나 봐요. 왜 집을 내놨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왔으니까요. 제가 시동생네랑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더러 못돼 처먹었다고. 게다가 남편까지 저더러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변했냐 하는데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고. 나는 뭐 맨날 소처럼 일만 하고 나 싫다는 어머님한테 바보처럼 내내하고 웃는 낯장만 해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닌데 저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는지 말이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왜들 이렇게 염치가 없냐고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집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니 이젠 뭐 시동생네까지 데리고 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어머님 아버님도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수치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지만 남편이 순간 제 뺨을 딱 때렸습니다. 얼떨떨하고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차키랑 지갑만 챙겨서 병원으로 밟았네요.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고. 솔직히 저도 같이 속된 말로 들이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이혼할 때 한 대 맞은 게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붙지 않고 병원하고 경찰서부터 갔죠. 바로 이튿날이 됐을 때는 저는 비록 원하던 가격은 아니었지만 하루라도 이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집 나간 며느리가 집 안로 기어들어왔다며 비웃는 시부모님 면전에 집 팔았으니 언제까지 비우라고 알렸더니 어머님은 급기야 울대요. 수준도 안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아버님이 똥된장 분간 못하고 사기당한 건 기억을 못하나 싶어서 한마디 해주려다 이러쿵저러쿵 말 길어지는 게 싫어서 예 하고 말았어요. 체면치레하기 좋아하고 뭣도 없으면서 자기들 평판은 어지간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 아마 안 나가고 버티고 그런 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와 있어요. 집에 있는 짐이라곤 남편이 결혼할 때 돈 5천으로 해온 가정가구들이 전부니 그거 다 이고지고 나가라고 하죠 뭐. 그리고 변호사 말이 이혼 소송에도 저한테 유리하다고 결국 마음 급한 건 남편일 테니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20대처럼 외로워질까봐 썩은 동아줄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 보려던 건데 그 동아줄 잡고 불안하게 사느니 저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2월이면 이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요즘이야 한번 갔다 온 건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다 보니 이혼했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어쩐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날은 제 고등학교 동창의 생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놀 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저는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그런 모임에 한번 다녀오면 온기가 빨린 것 마냥 정말 피곤해지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웬만하면 친구가 불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나가지 않는 일이 잦아졌는데 친구도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는 저한테 좀 서운한 애 어쩌네 하소연을 해댔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당연히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친구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뒤가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또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기에 성이라도 보이자는 마음으로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 말로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후광이 비추더라나요? 하지만 이것도 다 좋을 때 이야기지. 이혼한 지금은 쓸데없는 헛소리일 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친구에게 물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따로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의 문자가 반갑기보다는 거슬리더라고요. 친구가 저에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줬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보기엔 남편이 정말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은 뜻으로 알려준 거라며 저더러 자길 믿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거절하면 또
서운한 애어전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거절할 때 하더라도 직접 말해야겠단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매너도 좋았고 말도 잘 통했거든요. 이렇다 할 공통점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대화는 계속해서 즐겁게 흘러가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그래서 이후로도 남편과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양쪽 부모님께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신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다면서 원룸도 좋으니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냈을 만큼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보니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 않았죠. 콩깍지 때문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강단 있어 보이는 게 오히려 멋져 보이더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을 도와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셨던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처음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파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시부모님 일로 신경 쓰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그 새치어로 떠들어대는 걸 약속이랍시고 철석같이 믿은 제가 어리석었지만요. 아무튼 시부모님 또한 저를 아가야 부르시며 복덩이니어쩌니 해대셨으니 가진 건 없으셔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오히려 제가 잘해드릴 마음만 가득했네요. 어머님에게도 남편보다 2살 어린 저와는 동갑내기인 딸이 있었고 저에게도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계셨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모녀 사이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갑갑한 상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막상 남편 재정 상황과 제 재정 상황을 오픈하니 남편이 말한 8천은 어디 가고 4천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1억 2천을 모아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댁 상황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고 남편도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며 그저 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주식을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주식을 팔지는 않았으니까 돈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8천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 불쌍하게도 헛된 꿈을 꾸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결국은 이것도 다 제 복이다 생각하고 제가 안고 가기로 했네요. 이후로 제가 모은 돈 1억 2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 남편이 들고 온 4천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보태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차나 자기 차나 10년 탔으면 너무 오래 탄 거 아니냐며 차를 사자고 하도 고집을 부려대서 남편 도는 곳을 아니 차를 사는 데 쓰였죠. 사실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도 다 할 수 있고 워낙에 집순이라서 차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 남편이 야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었답니다. 한편 비록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친정부모님이 결혼 축하 선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던 덕분에 아는 신축 못지않게 세련되어졌어요. 화장실도 원래는 하나뿐이었는데 친정부모님이 2개로 만들어주셨지요. 그래서 그런가 집들이에 오는 사람들마다 집이 정말 예쁘다 멋지다 나도 이렇게 싹 뜯어고치고 싶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신혼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대요. 특히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는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며 시매부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제가 다 민망해 죽겠더라니까요. 신우는 저희 남편과는 달리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매부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식을 올린 직후 아이는 유산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신우는 자기 시부모님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우와 결혼한 이후로 잘 돼가던 시매부 사업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 신우시댁에선 하지 말라는 결혼을 임신 하나로 밀어붙이더니 이 꼴이 났다며 아들이고 며느리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업까지 대차게 말아먹은 이후로는 자기 친정, 저한테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도 전후 사정을 알다 보니 신우가 저희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대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어머님이 평소처럼 아가야 하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저희 집 구경 한번 하고 나서 생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는 왜 이런 거냐며 울었다가 지쳐 잠들고 시름시름 앓는다며 보기 딱해 죽겠다 어떡하냐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당신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가 방이 3개고 그중 하나가 비어있지 않냐며 거기에 신우랑 시매부를 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 물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오죽 답답하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거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뜨순 밥 먹고 쉰소리 하겠냐며 이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그런 줄 알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도 알고 있던 거냐, 미리 무슨 이야기가 오가기라도 했던 거냐고 대놓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가 그럴 리가 있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님의 너무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도 신우를 데리고 살아라 어째라 그 이야기를 더는 안 꺼내셨기에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지영이네도 아파트 살 건가 봐 알아보고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 됐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신우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심해부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살 돈이 어디서 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아파트 살 돈을 벌써 모았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며 어영부영 대충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하고 저도 더는 안 물었습니다. 솔직히 불현듯 떠올라 물어본 거지. 알고 싶어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자금의 원천은 어이가 없게도 저희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은 남편 회사의 창립기념일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남편을 놀래켜줄 요량으로 회사에서 조금 이른 퇴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의 통화가 끝나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뭐 때문인진 몰라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스피커폰 못지않게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바로 저희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빌라라 그런가 집을 내놨어도 팔리지가 않는다며 네 동생은 아파트 골라놨다고 저 난리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 집을 팔아서 걔 아파트를 해주냐고 짜증을 내고 어디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내며 저더러 언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저는 이걸 들은 티를 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싶다가 안 들은 척하기엔 스스로 좀 음흉스러운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방금 한 이야기가 다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하는 말이 신우가 아파트 사달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달달 볶았나 보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당신들 집을 팔아 1억을 주기로 하셨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시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답니다. 어머님이 갈 때는 정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너도 이제 다 알지 않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
남편 네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또 다시 아가야 하시면서 제 손을 당신 양손으로 꼭 쥐시고는 이번만큼은 정말 내 뜻에 따라줘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 집 사는데 돈 보태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싶어서 순간 확 예민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결혼할 때 해온 거라곤 자기 차 바꾼 돈 4천이 전부인데 설마 저한테 돈을 달라시겠나 싶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이 이어하신 말씀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지금 사는 빌라 팔아서 신혼에 1억 주고 나면 당신 손에 남는 건 2천이 전부라며 그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 하시더니 대신 안방을 내어달라셨거든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저번에 신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못 지낸다 했어요. 어머님이 왜 못 지내냐 하시길래 외고 말고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구구절절 대라면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지만 결론은 불편해서 싫은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기시기를 그래서 저한테 2천을 주신다는 거래요. 전세랑 비슷한 거라나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이걸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자기 장남인 거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면서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 생각을 못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두 분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무슨 늙고 병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그럼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도 안 차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아니 집 한 돈을 신우한테 주셨으면 합가도 거기랑 하시는 게 맞지. 왜 저희한테 이러시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신혼에는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그리고는 급기야 저더러 이 집은 방이 3개지만 신혼에는 돈이 없어 방 2개짜리밖에 못 간다고 그렇게 꼭 후벼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자 또다시 남편이 저한테만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히 좀 하라면서 이 집이 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거지 네 거냐 했습니다. 내 명의라고 대출도 나 혼자 갚게 해놓고선 그걸 까먹었냐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했죠.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 말 잘했다고 내 집이니까 당장 네 부모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부모님 부르겠다. 경찰도 부르겠다. 한번 동네 시끄럽게 다 뒤집어 엎어보자고. 말 그대로 미친 엑스 마냥 악을 써댔지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엄청 놀랬던 모양이 돼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며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남편은 위자료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위자료도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내가 너한테 받아내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네가 네 돈 주고 산 차는 안 뺐을 테니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만에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혼은 그 시간에 10분의 1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새삼 우습더라고요. 한편 신우의 성화에 결국 시부모님은 빌라를 파셨고 신혼에는 원하는 대로 아파트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때도 시부모님 돈 1억에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왔다 들었는데 이러다 신혼의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신혼애가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이며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보증금 3천에 월세 70짜리 구해서 세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대요. 제가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지금도 종종 남편이 자기 반성 많이 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가며 연락을 해와서 알아요. 차단을 해놔도 자꾸 남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 번호로 보내오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당한다더니 그게 정말 딱이라니까요. 분수대로 살아라, 주제를 알라 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욕심을 낼 거면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아무튼 신우 한 사람의 억지와 탐욕이 이 모든 사단을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다들 어떻게 살던지 간에 더는 저는 안 건들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어디다 하는 편이 아닌데 얼마 전 나온 합가 얘기로 속이 말이 아닌지라 여길 다 찾아오게 되었네요. 말주변이 없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남편 친구랑 제 친구랑 친하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어울렸던 게 전부였네요. 그러다 모두가 각기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소식 들을 일이 없어졌고요. 하지만 그렇게 10년 가까이 흐른 후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딱 하나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영화 관람이라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것마저 안 하고 살면 정말 우울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하니까 괜히 기운이 빠져서 인터넷에서 영화 관람 동호회 같은 걸 알아보고 한 곳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어렸을 땐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땐 서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취업을 했지만 남편은 졸업도 하기 전이었다 보니 그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서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저희 둘 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였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지만 군대를 다녀왔으니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보란듯이 대기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좋기도 했으니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까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주 보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저대로 바빴고 남편도 이제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시쳇말로 들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못 이긴 척 마음의 문을 열었죠.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남편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특히나 친구로 지내는 동안은 남편의 재정 상태에는 별 관심 없었기에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금전적으로 늘 빠듯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또래에 비해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왜 매번 빠듯해하는 건지 혹시 나랑 쓰는 돈이 아까워서 저러나 하는 오해도 아닌 게 아니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호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는 건 남편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 생활비로 남편이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와중에 신호와 시동생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남편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곤 얼마나 기가 차던지.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은 아니니 괜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좀 껄끄러웠어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만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것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아둔 돈이 제 절반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하기로 했지만 그 조건으로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는 그렇다고 쳐도 신우나 시동생에겐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경제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했죠. 이게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직설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결혼하고 첫 달, 줄어든 생활비를 받아드시곤 노발대발하시더니 급기야 제 면전에다 대놓고 야무진 여자를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독한 X를 데려왔다는 소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신우나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고 친정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윗감인 남편이 예뻐서 해주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뿐인 딸이 시작부터 고생할까 그게 걱정이라 해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윗감인 남편을 처음부터 쌍수 들고 환영하신 건 아니셨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랑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전하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사돈될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계셨고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면 마음고생할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적당히 연애만 하다 헤어졌으면 좋겠단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몇 번이나 남편의 배경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도 틈나는 대로 저희 친정에 찾아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살가운 아들 노릇을 자처했고요. 그러자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친정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거예요. 한편 결혼하고 2년 만에 지금의 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 한 달 전까지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나가 일하고 가끔 야근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시쳇말로 정말 빡세게 지냈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도 출산휴가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 제도를 당당히 쓰는 사람은 적어도 저희 팀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악으로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터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평일에는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을 생각이었어요. 주말에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막 회사에 복귀를 하려던 시점에 친정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어요. 사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왕복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던 반면에 그래도 시댁은 1시간 안팎이면 오갈 수 있어서 출근 전에 맡겨놓고 퇴근 후에 데려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어머니 소식까지 들으셨으면서도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시 어머님께서 취미생활로 노래교실에 다니셨는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수업은 물론이고 행사 같은데 제대로 참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였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자식새 키워놓고 이제 좀 쉬려는데 손녀를 봐달라 하니 답답하셨겠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또 그 거절 사유가 노래교실이라는 게 솔직히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게다가 1, 2년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반년 정도만 부탁드리는 거였는데 시터를 알아보지 그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시터도 알아봤었죠. 그런데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아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복직을 하든 다른 길을 찾아보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친정어머니가 당신이 저를 주저앉힌 것 같다 하시며 어찌나 속상해 하시던지. 그리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로 대면대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시동생은 저희 애가 태어나던 해 7살이나 어린 동서와 결혼을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죠. 동서한테 듣기론 시동생이 동서를 꼬셔내느라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어지간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집 사정이니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제 가족 챙기고 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도 코골이가 심하셔서 어머님과 다른 방에서 주무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다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아침에서야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대요. 그래서 그 일로 가족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때인가 신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저희 부부와 시동생 내외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이미 저나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시댁에 틈틈이 들려 어머님 안부도 챙기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나름대로 할도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그렇게 간밤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을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제가 왜 저희냐고 물었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집도 작고 애도 있어서 어머님 모실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애가 있으니 더 좋지 않냐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전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릴 땐 나 몰라라 하셨던 어머님인데 무슨 이제 와서 저희 애를 앞세워 저희랑 사시겠다는 건가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왜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겠냐고 그런 이유라면 괜찮다고 저도 딱 잘랐죠.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러지 말고 형님이 모시는 게 어떻냐 했습니다. 형님은 딸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니 어머님 입장에서도 저희랑 사시는 것보단 형님과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짜증을 내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 나이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겠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지금까지 몇 년을 혼자 살아도 좋다는 남자가 없었는데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싶어서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대놓고 하기는 그래서 그냥 형님도 형님 나름의 사정이 있듯이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다. 자주 들여다보고 살 수는 있어도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시동생까지 가세를 해서는 우리 세남매 중 그래도 제일 먹고 살 만한 게 형이랑 형수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나요. 웃겼죠. 먹고 살 만한 거랑 합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게.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말 그대로 남편이야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정말 전하어머님 중 누구 한 명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한 하루 왼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단둘이 같이 있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그래서 제가 시동생 뒤로 숨어있는 동서한테 동서라면 어머님이랑 단둘이 매일같이 붙어 있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거취 문제가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도 굳이 애써 말을 걸고 그러진 않았죠. 그러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말문을 열길래 그래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답니다. 뵈러 갈 때마다 풀 죽어 계신 어머님을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면서 이제껏 자기가 매번 제 의견을 따라주었으니 이번만큼은 자기 뜻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난색을 표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찾아뵙고 끼니는 챙겨드릴 수 있어도 한 공간에서 다정하게는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당신 기분 좋으라고 혹은 어머님 기운 차리시라고 선뜻 합가하겠다고 했다간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 나 좀 이해해달라 했죠. 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도통 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설정과 냉전을 오가다 결국엔 제가 졌어요. 어머님을 모셔오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단 제가 생활비 말고 어머님을 모시는 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서류화해서 공증도 받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고 시동생이고 저더러 돈독이 올랐냐며 미쳤다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어머님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신우가 자기가 시동생네랑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님 생활비를 주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모셔올 생각이 없었기에 그런 말도 귓등으로 듣고 흘렸었는데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졸라서 결국 모시고 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불현듯 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활비만 받아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겠더라고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뭐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드리고 하면 금세 사라질 텐데 하지만 신우나 시동생은 돈 들였으니 자기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저희 집에 드나들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해댈게 뻔하고 그럼 뭐 막말로 저는 남는 거 하나 없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럼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100만 원에 추가로 저한테 월급 준다 생각하고 100만 원 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 어머님 사시던 집 전세 계약도 더는 연장 안 해도 되니까 그 보증금의 절반을 저랑 남편에게 달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서류로 만들어 공증을 받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더러 자기들이 며느리를 들였지 파출부를 들였냐면서 무슨 월급을 달라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얘기해봤자 딱히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 조건을 수용하던가 그게 아니면 뭐 전부 다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칠 뒤 신우한테 또 연락이 와서는 그 며칠 동안 자기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무슨 따발총 마냥 쏘아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생각해냈다는 말이 저더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 남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겠냐면서 저더러 며느리돌이는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시집도 못 간 주제에 며느리돌이를 운운하는 신우가 좀 웃기긴 하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모셔오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랑 시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남편한테 제 욕을 하셨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거든요. 막말로 그래도 저나 남편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시댁에 들려 어머님을 챙겼지만 신우나 시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으니 남편이 그걸 알곤 원래 사람이 자기 똥굴인지는 모른다더니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상황을 정리해버렸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우리 애는 안 봐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 소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서 그리고 저는 아랫동서 마냥 이번만큼은 남편 뒤에 딱 숨어버렸네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가 더 드시면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지시면 그때는 뭐 또 그때대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저희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잘 사는 저희를 들쑤시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로만 효도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자기들이 하기 싫고 못하겠는 건 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생각 좀 하고 짓거리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1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건 시어머니도 남편 때문도 아닌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을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게다가 첫 만남에서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이나 취향도 비슷해서 금방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결혼 전제의 만남은 아니었기에 남편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시댁이고 친정이고 양가 모두 사정이 넉넉지 않아 도움을 받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시댁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아버님은 당신은 젊어서 할 만큼 했다는 이유로 더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고 반면에 어머님은 모시고 살 어른도 없고 키울래도 없지 않냐는 아버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사시는 집은 반월세였는데 그렇다 보니 매달 월세로 제법 큰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저희 친정은 그나마 사정이 나았는데 일단 다행히 두 분 명의의 집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은퇴를 하신 뒤 그간 모아둔 돈을 조금씩 찾아 생활을 이어가시다 보니 목돈으로 얼마씩 탁탁 내어주실 상황은 아니었네요. 결국 양가 상황도 그렇고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로 남편과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허례허식은 당연히 생략하자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결혼식도 별탈 없이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사촌 신우를 데려오면서였지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어지간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양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머님이 이모님과 통화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남 일녀의 맏아들이신 아버님은 당신이 장손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머님을 평생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셨을 당시 신혼집이라고 데려간 곳에는 아버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장가안간 작은아버님과 시고모까지 세트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고달프고 애달픈 시집살이를 시작하셨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의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작은아버님과 시고모의 도시락도 싸야 했고 동시에 아버님의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이후로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셔야 했으며 그 와중에 제 남편까지 낳아 키우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돈이라도 얼마 벌어보시겠다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물어 집에서 하는 일거리를 얻어와 틈틈이 소위 인형 눈깔까지 붙이며 사시기를 17년. 그 사이에 작은아버님과 시고모 장가시집 다 보냈고 시할머니는 치매까지 앓으셨는데 그나마도 아버님이 요양원에도 못 보내게 하고 시고모가 도와준다는 걸 아버님께서 시고모는 출가회인이라며 신경 끄라고 했다나요. 그러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손인 당신이 집안을 살펴야 한다는 아버님의 오지랖에 거의 10년 동안 줄줄이 돌아가시는 집안 어르신들 상만 치르며 사셨다네요. 그런 아버님께서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작은아버님의 딸인 사촌 신우를 대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사촌 신우이를 큰아버지인 당신이 졸업할 때까지 끼고 있겠다며 어머님과는 상의도 없이 데리고 왔다나요. 어머님이 넋두리하듯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듣는 저도 정말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께 뭐가 됐건 간에 따지고 들지를 못하세요.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 피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사촌 시누이가 온 지 3달 만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시누이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다고요. 어머님께서 전화에 대고 속상해서 죽겠다며 저에게 또 한 번 넋두리를 하시는데 이거 뭐 듣는 저도 열불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촌 시누이는 시댁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머님더러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꼭 먹고 학교에 가겠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뭐 어머님께서도 어차피 아버님 때문에라도 늘상 하시던 일이라 알겠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후로 사촌 시누이가 걸핏하면 어머님을 상대로 반찬 투정을 해대고 찍어먹을 게 없다는 둥, 여기가 절간이냐는 둥, 어머님 입장에서는 고작 20살밖에 안 된 조카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라. 내가 무슨 하숙집 아줌마도 아니고 어른한테 말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며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사촌 시누이가 이럴 거면 자기를 왜 오라고 한 거냐며 아버님한테 차라리 자취를 하겠다고 징징거렸나 봐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어머님더러 당신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님께 당신 체면이 있지 이게 뭐냐며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애 반찬 하나 입에 못 맞춰주냐며 폭언을 하셨다네요. 그러자 결국 어머님께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이런 어머님의 속 터지는 사연을 들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었고 나서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통화가 있고 며칠 뒤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뵈러 한번 다녀올 생각이었기에 어떤 의미로 잘됐다 싶어서 바로 아버님 댁으로 향했지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을 앉혀두곤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더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촌 시누이와 어머님이 함께 지내는 건 무리가 있는 듯 하다며 저희더러 사촌 시누이를 당분간 맡아달랍니다. 저희 신혼집에 방이 2개이니 방 하나를 사촌 시누이한테 내주면 될 것 아니냐고요. 당신이 인터넷 지도로 이렇게 찾아보니 사촌 시누이가 다니는 대학과 저희 신혼집이 거리도 역에서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서 화들짝 놀란 제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촌 시누이를 저희 집에서 같이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건 싫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곧 아이도 가질 거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불편해서 싫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는
어디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좋다 싫다가 어딨냐며 이따 데리고 같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아버님의 말씀에 그러면 작은아버님네로 돌려보내셔야지. 왜 아버님 마음대로 데려온 사촌 시누이를 저희한테 떠넘기시냐.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지지 않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더러 아버님 말씀 듣고 살 건지 나랑 살 건지 잘 생각해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먼저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시댁에서 나오고 나서야 차 키를 두고 나왔다는 걸 알았지만 널리고 채이는 게 택시인데 그까짓 게 뭐 걱정거리나 되었겠어요? 마침 눈앞에 택시가 보이길래 그거 잡아타고 저희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을까 남편도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저 때문에 아버님하고 대판 싸웠다면서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 생각해본다 소리는 해야지. 그걸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아버님 성격 모르냐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들였다간 그대로 당신 고집대로 밀고 나갈 양반인 거.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나는 절대로 어머님처럼은 안 살 거니까 행여나 세게 나오면 내가 어머님처럼 졸아서 당신 말을 들을 거란 생각은 당장에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첫 부부싸움이 어이없게도 아버님과 자리에도 없던 사촌 시누이 때문이란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속상해서 저도 말이 거칠게 나갔네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겠다며 그만하자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후로 아버님께서도 사촌 시누이를 데려가라던가 더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에 이대로 일이 일단락되는가 싶었고요. 마음 한켠에선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움이 여전했지만 어머님 사정 봐드리기엔 제 코가 석자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괜히 들쑤셔서 좋을 거 없단 생각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반년 정도 지났다가 지난 연말에 다시 한번 일이 터졌네요. 저에겐 친한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시집가고 애 키우고 하는 이후로는 잘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 연말에 모처럼 기분 좀 내자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고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져서는 2차로 어디를 가겠냐 하다가 노래방이나 가자고 자리를 옮겼지요. 그런데 노래방 바로 옆에 복권 가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복권 같은 거 잘 하지도 않는데 그날은 술에 취해서 그런지 다들 하나만 해보자고 서로가 서로를 부추겼고 그렇게 저도 5,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 옷 정리를 하다가 주머니에서 그날 샀던 복권을 발견했어요. 친구들에게 복권 맞춰봤냐 하니까 5,000원 된 친구들도 있고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친구도 있고 꽝도 있고 저만 안 맞춰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되겠냐는 생각보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니까 한번 맞춰봤는데 제가 2등에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상금은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한 3천만 원 좀 넘겠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 될 줄 몰랐기에 옆에 남편이 있는데 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남편도 제가 2등이 된 걸 보고 좋아서 날뛰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당첨이 되었으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같이 복권 산 친구들한테 밥 한 번 사고 나머지는 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도 모르니 일단은 손 떼지 말아야겠다. 혼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였고 불고기랑 잡채는 가서 바로 볶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 밑반찬들은 시간이 없어서 샀고요. 그래도 뭐 남편은 생전 어머님 생신을 챙겨본 적도 없다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혼자 속으로 자화자찬을 하면서요. 그리고 봉투에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50만 원도 넣었고 사촌 신우도 연초니까 용돈 하라고 20만 원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복권이 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사촌 시누이는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대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으며 얹혀 사는 판국에 같이 축하하는 날은 홀딱 빠지고 진짜 별꼴이다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저는 이내 준비해간 음식을 차렸고 어머님은 기대도 안 했는데 고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도 연신 맛있다 하시며 드셨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네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까부터 저를 보시고는 전에 없이 싱글벙글 웃으시더니 당신들한테 뭐 할이하기 없냐입니다. 저는 도무지 짐작가는 바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냐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쿡 찌르며 복권 당첨됐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는데 나중에서야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입단속 당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이 입이 무겁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사리분별도 못하고 촉새 같은 줄은 몰랐기에 한숨이 나오대요. 아무튼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맞다고 당첨되었다고 순순히 자백했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잘 되었다면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으로 사촌 시누이 보증금을 해주잡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보증금이냐 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촌 시누이가 죽어도 자기 집으로 안 내려간다 한답니다. 그러면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보증금을 해달라 했다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이 나이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시면 작은아버님께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왜 꾸역꾸역 아버님이 끌어안고 책임을 지려 하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 집안 제일 큰 어른인 만큼 어려운 형제들 보살피는 게 당연하다나요. 작은아버님이 형편이 뭐 넉넉지 않으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대로면 아버님 본인 능력으로 집안을 끌어가셔야지 왜 죄 없는 며느리인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아버님께 아무튼 보증금은 못 해준다 했습니다. 보증금 해줬다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돈으로 얽히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더러 네가 고생해서 번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구냐입니다. 설령 못 받아도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고생을 했건 안 했건 제 돈이니 손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한다고 그러니 아버님은 제 돈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시누이를 데려온 건 순전히 아버님의 고집이셨으니 아버님이 혼자서 알아서 하시라고 불쌍한 다른 가족들한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라고 아주 제가 생각해도 짜증날 만큼 따박따박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께 드리려던 50만 원도 안 드리고 죄송하다고 인사만 드리고 남편한테 가자 하니 쫄래쫄래 따라 나오대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후로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대먹지 못한 X라면서 다시는 당신한테 아버님이라 부르지도 말라고 남편을 통해 말씀을 전해오셨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갑갑했는지 저한테 그냥 빌려준다 생각하고 보증금 해주면 안 되냐, 차용증도 쓰면 되지 않냐, 공증도 받자 그러길래 그럼 그냥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이혼이나 마나 같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님 말씀이 무서워서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가는 걸 보니 정이 뚝 떨어진다고 못 살겠다 했어요. 아버님도 능력이 안 되시면 내려놓으실 줄도 알아야 한다고 왜 남의 힘을 빌려서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하시냐. 그거 아주 이상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늘 그렇듯 한숨을 내쉬고는 자기가 몰라서 그러겠냐입니다. 자기도 아버님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대응하려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머님도 불쌍해서 그런다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쌍한 어머님 당신이 가서 챙겨드리고 아버님 비위 맞추며 살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저는 서로 감정의 골을 메꾸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돈이 4천 정도였는데 그 돈이 저희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권 당첨금에 모은 돈 약간 보태서 내줬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저더러 3천만 원이 뭐라고 자기랑 헤어지냐고 따지길래 3천만 원 때문이 아니라 네 고집불통 아버지 때문이니까 가선 네 아버지를 원망하라 했네요. 더 어이없는 건 사촌 시누이가 싸가지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건 맞는데 솔직히 사촌 시누이 자체가 저를 힘들게 한 건 없거든요. 한 번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버님의 괜한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 책임감 아무튼 쓸데없는 오기에 멀쩡한 아들부부 이혼하고 어머님이야 뭐 어머님도 책임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지요 뭐 나중에 부디 조카가 큰아버지의 희생을 알아줘야 할 텐데요. 아무튼 친정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저희 어머님이 불쌍하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불쌍한 사람은 없고요.
다들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저 먼저 깨우치고 빨리 발을 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원래는 애도 가져야 하고 해서 다음 달쯤 회사를 관두려고 했는데 관두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는지. 아무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새해부터 액대만샘 치려고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염치 없는 빈대 같은 신우 때문이에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인이 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되었는데 만나보니 일단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와준 덕분에 굳이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도 몇 번 더 남편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났으니 아예 다툼이 없을 수는 없었지요. 저희 역시 총 2년 반을 만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와 남편 두 사람 인생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에겐 위로 4살이 많은 신우가 있어요. 시집도 제법 일찍 가서 10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요. 신우는 전업주부이고 신우 남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스타 강사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벌이가 아주 넉넉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개혼이기도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형편이 저희 할 때보단 나아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대요. 신우시댁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나 남편은 뭐 딱히 받은 거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일단 다행히 직장은 그럭저럭 좋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이것저것 빼고 월 실수령액이 1,000 정도 되고요. 요새 워낙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구도 못 낀다던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없으니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하지만 앞서 지나가듯 말했듯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형편이 녹록지 않으세요.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고 계실 땐 괜찮았는데 당신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나오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언젠가 만취 상태가 되셔서 저와 남편을 붙들어 놓고 말씀하시길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부동산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에 돈도 안 되는 땅을 어지간히 사신 모양이 돼요. 요새 뉴스에도 기획부동산이니 뭐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은 그동안 같이 살부대끼고 산 정이 있어서 어머님께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 하셨던 것 같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저렇게 일찍 회사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뭐 사는 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친정으로부터는 왜 도움을 못 받았냐? 물론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상황이 낫긴 해요. 일단 자식도 저 하나밖에 없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당신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적어도 정년이랄 게 없기도 했고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건물이 3층짜리긴 해도 아버지 본인 소유였으니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출이 남아있었으니 은행과 친정아버지의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기도 머리 아프고 받지 말자 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해서 자리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제가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시댁이 있는 곳이 서울치고 땅값이 조금 싸요. 저희 예산은 정해져 있었고 그 무렵 저는 서울 집값에 놀라서 학을 떼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저로 하여금 시댁 근처에 집을 얻게 하대요. 시댁 근처에 집을 얻은 것까지는 솔직히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저희 집을 막 드나드실 분들도 아니셨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한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의 가족이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오는 이유가 신혼의 딸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정서에 도움이 되게 손녀 예뻐해주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곁에 있게 하겠다는 게 신우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조카를 생각하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이없기는 한데 별로 정이 안 가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제 신체 특정 부위를 말하며 작은아빠는 잘생겼는데 작은엄마는 못생겼다 그러고 이게 제 입으로 말하자니 낯뜨겁고 유치한데 일단 저요.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애가 악의 없이 하는 소리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번번이 제 외모를 지적하니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옆에서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역시 자기 딸이 자기를 닮아서 보는 눈이 있다는 소리나 해대니까 더 짜증도 났고요. 심지어 한 번은 고 10살짜리 시조카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작은아빠랑 나중에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더러 작은아빠랑 이혼하라나요. 요새 10살짜리들은 제가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가 보지요. 그래도 그렇지 어린애가 어떻게 어른한테 이혼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 싶어서 충격적이대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그런 시조카를 예뻐하지 않는다고 엄청 서운해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데다가 하는 짓도 얄미운 시조카한테 무슨 정이 그렇게 가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도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얌체가 따로 없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서 긴가민가 하고 당해주기 일쑤였지만 시간이 지나 신우하는 짓이 눈에 빤히 읽히기 시작하니까 저도 방어한답시고 머리를 쓰게 되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신우가 이사 오고 2-3달 동안은 잘 지내보려고 했지요. 어쨌든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사까지 결심했을까 싶었으니 잘해주고 싶었던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이후로 걸핏하면 저희 남편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잔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반찬 해놨으니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던가 퇴근길에 뭐 좀 사다 달라거나 주말에 가구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더러 하라고 하질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전화 벨소리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엔 남편 핸드폰이고 제 핸드폰이고 그냥 신우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은 정도였지요. 결국 남편더러 우리가 그 집 머슴도 아니고 어지간히 드나들자고 그리고 신우는 전업인데 자기가 할 만한 일은 알아서 해야지 왜 맞벌이하는 당신과 나를 이렇게 불러대냐 따져댔네요. 신우의 얄미운 짓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시할아버지 병문안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저를 태우고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병문안을 가기로 한 당일날 제가 차에 올라타니 신우네 집에 들려서 신우네도 태우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까지는 정반대 방향이라서 30분은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였거든요.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거길 들리냐고 따로 가자 하니까 신우네가 2차로 다니면 기름값 아깝다고 자기들을 태우고 가랬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기름은 누가 공짜로 넣어주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왈가왈부할 힘도 없어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네까지 태우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우도 보아하니 빈손으로 왔길래 저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살 거라니까 자기 것도 일단 좀 사달래요. 자기가 돈은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2박스를 샀는데 신우가 계좌이체 해주는 걸 그새 잊었는지 돈을 안 보내대요. 결국 제가 신우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줬습니다. 음료수 값으로 얼마 보내달라고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자기 핸드폰이 갑자기 작동이 잘 안 된대나.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그러면 신우 남편도 같이 있었으니까 신우 남편이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먼 산만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 못 받는다고 저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식당에 가도 꼭 나중에 보내줄게요 해놓고는 입 싹 닫고 나중에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같이 챙기자는 걸 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하고 할 테니 형님도 형님이 알아서 모시고 가라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한 게 좋지 뭐 한다고 따로따로 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일단 저한테 계좌이체든 뭐든 먼저 돈을 주고 정산하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기네는 여력이 안 돼서 저희가 모시고 가려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희끼리 다녀오라나요. 그러다 완전히 제가 폭발하게 된 게 작년 연말이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그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잡니다. 저희는 이미 펜션이며 자동차 렌트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같이 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그 집도 애 때문에 올 한 해 고생하지 않았냐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그런 오지랖이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렇지만 또 같은 여자로서 괜한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는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펜션이야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추가 비용이 얼만큼 발생한다 말해줬고요. 렌트하는 자동차도 추가금 내고 사이즈를 키워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저더러 먼저 결제를 하랍니다. 결제하는 김에 자기들 비행기 표도 해달래요. 자기가 여행 끝나는 날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나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제가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신우더러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저더러 자기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봤냐고 저더러 너무 예의가 없답니다. 어찌나 신우가 세게 나오던지 전 순간 제가 정말 말실수를 크게 했나 싶었어요. 붕괴하는 신우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니 일단 자기가 뭐 생각을 해보겠다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냥 안 가면 되지 싶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다시 걸어서 그냥 같이 가지 말자 하면 뒤끝이 써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신우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차피 적어도 저랑 남편 여행 계획은 다 끝났으니까 같이 못 가게 되더라도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저희한테 섭섭하답니다. 그거 펜션 뭐하러 사이즈를 키우냐면서 자기네는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남자 둘이 앞자리에 앉고 뒤에는 여자들끼리 앉고 시족하는 신우랑 저랑 돌아가면서 무릎에 앉히면 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기어이 자기한테 얼마라도 돈을 뜯어내야겠냐는 거예요. 진짜 속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무슨 신우한테 삥이나 뜯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싶대요. 저도 그때는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이럴 거면 같이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뭐하러 그 불편을 겪어가면서 형님네랑 여행을 가느냐고 형님네는 알아서 가시라고 저는 그냥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랑 둘이 가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주 신우가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더라고요. 일단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네 마누라 입단속 좀 하라 그랬답니다. 그까짓 거 돈 몇 푼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니라고 했다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적선도 하는 세상인데 그거 어렵게 사는 신우한테 돈 몇 푼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냐고. 제가 남편더러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자기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음에 어머님께 앞으로 말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하겠다며 사과를 하대요.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뭐 사과라도 하고 여행 같이 가자고 어르고 달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우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행을 3일인가 앞두고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냐면 시조카만이라도 데려가 달랍니다. 시조카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다면서 데리고 가달래요. 저도 너무 기가 빨려서 돈은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가타부타 설명하기도 싫었고 가서 그 싸가지 없는 시조카에 수발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났지만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스트레스라 그냥 돈 얘기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느냐고 저한테 너무 인색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 비행기 티켓은 안 사냐고 애는 뭐 걸어서 제주도 갈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신우도 아차 싶었는지 멈칫하더니 그건 저희더러 내달랍니다. 애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생각하고요. 솔직히 제주도 가는 거 그거 얼마 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신우랑 사이가 좋고 시조카도 예뻐했으면 왜 못 데려가겠어요. 당연히 데려가고 비행기표도 사주고도 남지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신우한테 당한 게 있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막말로 돈을 마늘밭에 묻어도 묻어놓지 그렇게 쓰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우더러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시라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남사스럽고 창피하지도 않냐 하니까 신우가 저더러 너나 똑바로 살랍니다. 남들은 조카라고 하면 퍼주기 바쁘고 시어머니랑 신우 알기를 하늘같이 안다는데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때부터는 뭐 솔직히 논리 같은 건 없었고 신우가 그냥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려고 억지만 써서 상대해줄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떠드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신우가 저희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남편을 보더니 너 마침 집에 있었냐며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돈에 환장한 X라면서 신우 알기를 뭘로 아는 X네 뭐네. 수준 없고 원색적인 비난의 일색이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등신마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그러면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신우를 향해 자기 얼굴에 똥칠 좀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사람 볼낯이 없다면서 누나 그러고 사는 거 불쌍하고 안 됐기는 한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 않냐며 이런 하소연은 차라리 매형한테 가서 하라고 왜 잘 사는 부부한테 와서 심술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신우도 남편의 그런 반응을 보고는 약간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지동생이라고 평생 지 편을 들 줄 알았나 보지요. 결국 신우는 그렇게 소득 없이 저희 집을 떠났고 저희 집에는 이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이번엔 어머님께서도 연락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 단둘이 제주도에 잘 다녀왔고요. 신우에게선 연락이 없어요. 남편더러 신우가 연락도 없고 조용한데 혹시 신경 쓰이냐고 넌지시 떠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요새 속이 다 후련하답니다. 그동안 누나라서 거절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자기도 짜증났다면서 그때 매형한테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게 억울할 지경이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저희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신우한테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남편과는 어쨌든 피를 나눈 남매인데 그럴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지금과는 달라져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